한국어는 그냥 미쳤어요. 아니,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왜 이런 거죠? 한국어는 배우기 너무 어렵고 상황에 따라 뜻이 달라서 힘들어요. 한국인들은 무슨 텔레파시를 쓰는 건가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인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한국어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합니다. 외국어를 배워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한국어와 외국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들이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감정 표현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해외에서 한국에 온 유학생의 사연입니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특징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본 여대생의 사연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20살의 여대생 미하루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의 드라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가족 사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2년 정도 지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열렬한 팬이었고 언젠가는 한국에서 살 수 있기를 꿈꿨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 한국에서의 생활이 행복했기 때문이겠죠. 2년이 지나 일본으로 돌아간 뒤로 이상하게 일본 생활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시간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역시 그 시기의 경험이라는 것이 인격 형성 등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좋게 말하면 남달랐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 저에게는 일본 국민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두운 편도 소극적인 편도 아닙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친구도 많았고 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친구가 보기에 저는 얌전하고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이미지의 학생이었나 봅니다. 미리 말해두지만 그 일로 인해 무슨 사고가 나거나 하지는 않았고 저는 일본 친구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본 친구들과의 대화는 그냥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부터 저는 그리도 원했었던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이 7년이나 지났지만 한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서 타는 지하철은 예전과 다름없이 깨끗하고 편리합니다. 거리의 모습은 현대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가득 메운 친절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분위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도쿄처럼 길에서 흡연하며 걷는 사람도 없고 괴성을 지르는 사람도 없으며 이상한 휘파람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미없을 것 같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웃으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고 연인들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강요당하는 것도 아니고 벌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국인은 모두 점잖고 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일본에 와서도 계속 메신저와 전화로 연락을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대학생이 되었고 오랜만에 같이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매력적인 여성이 되어 있었는데 한번 보고 그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나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으로 먼저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기는 일본에도 있는 대형 체인점이었는데 일본과 달리 매장 속 음악의 볼륨이 작아 다소 조용했습니다. 물론 손님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꾸 옛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줄곧 그 이유를 생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화의 속도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나면 친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대화 중간에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며 때로는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대화하는 자체가 원활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일본에 돌아와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은 친구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인의 회화 템포에는 배려심이나 존중이 없습니다. 남이 말하고 있어도 억지로 끼어듭니다. 저는 항상 대화에서 캐치볼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으면 대놓고 언짢아 하는 속사포들과 말입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한국 친구는 대화 내내 웃어주기도 하고 슬퍼해주기도 합니다. 일본으로 넘어와 있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녀는 슬픈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의 마음에 감동이 찾아옵니다. 제가 그리워한 한국이 바로 이것이었고
일본과 한국의 편안함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만 하려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한국인들은 영화에 나오는 텔레파시 능력자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고도 대화할 수 있는 훌륭한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을 알고 있는 저도 당연히 텔레파시 능력자입니다. 어쩐지 대단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저는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잠깐 살았던 한국에서의 생활이 일본보다도 편안했다는 여성. 그 원인 중 하나가 사람과의 소통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본인의 마음을 숨기고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말에 과장된 리액션을 하는 게 소통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심리와 정서가 있는데요. 한국인의 소통법에는 마음을 알아줘야 하는 따뜻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대화라는 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텐데요. 외국인들은 이 글을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인지 쉽게 알 수 있어. 만나면 밥 먹었는지를 꼭 물어보고 못 먹었다고 하면 왜 못 먹었는지까지 물어봐.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곤 해. 한국인들의 대화법이 일본인과 다른 이유는 그들만의 언어 문화 때문이야. 그들의 언어에는 반말과 존댓말이라는 것이 있어 보통 존댓말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공손하게 대해야 되는 사람에게 사용해. 일본어와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한국인들은 사용 빈도가 훨씬 많다고 해. 그렇기 때문에 대화 습관이 정중하고 따뜻한 것 같아. 한국어에는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많아 푸르다처럼 일본어로 옮겨서 번역할 수 없는 단어들도 많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뿐만이 아니라 문화도 이해해야 돼. 사실 한국어는 외국인에게 상당히 어려운 언어야. 표현도 너무 다양하고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 한국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 한국인들은 대화할 때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살포시 미소 짓곤 해. 내가 한국인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글쓴이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 한국인들이 무조건 다정하기만 한 것은 아니야.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는 누구보다 강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 우리 회사에 한국인 직원이 있는데 불합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전면으로 나서서 해결하곤 해. 내 생각에도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섬세한 것 같아. 특히 작은 표정 변화를 캐치해내는 능력이 탁월해. 내가 기분이 다운되거나 힘든 일이 생겨서 고민할 때면 언제나 내 옆에 와서 무슨 일인지 걱정해주곤 해. 확실히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대화법이 남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콕 집어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대화에서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 이유에는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은 정이라는 끈끈한 요소를 인간관계의 기본으로 간주하는 편인데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가짐으로 대화에 참여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소통의 가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소통이라는 것은 대부분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언어의 외적인 요소를 통해 소통을 하는 것을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요. 대화에서 언어적 의사소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일본의 심리학자 겐지 교수는 1971년에 겐지의 법칙을 발표했는데요. 겐지 교수는 일반적으로 대화를 통해 내용을 전달할 때 시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55%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목소리가 38%, 나머지 말의 내용이 7%의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습니다. 즉 겐지의 법칙에 따르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말의 내용보다 말 이외의 비언어적인 수단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랑해라는 말을 하며 영혼 없는 표정과 건조한 목소리가 함께한다면 상대방은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상호 이해를 위한 공감적 대화를 상당히 중요시하는데요. 그 사실은 우리가 쓰는 언어를 통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진짜 정말 웬일이야. 헐 대박 위의 단어들은 목소리도 표정도 아닌 언어 그 자체인데요. 그러나 저 단어들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표정이 연상되죠. 우리는 한국인들의 소통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에게 설명해주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그 분위기를 이해한 후 적당한 맞장구로 대화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끼리의 회화법입니다. 일본어를 이긴 한국인이 실제로 일본인 커뮤니티에 참가하게 되면 자주 지적받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맞장구를 친다는 것인데요. 일본어의 경우 단순한 맞장구 연발은 상대방에게 있어서 신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정확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처럼 한국인들과의 대화에 익숙해지면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지는데요. 그녀는 자신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욱 잘 헤아려주는 한국인들을 보며 텔레파시의 존재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 너무 답답해. 여기 잘 다니던 학교도 동네도 모두 갑자기 답답하다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고등학생 소녀가 있는데요. 우울의 늪에 빠진 딸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몰라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엄마의 모습이 슬퍼 보입니다. 이 가족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프라하에 사는 평범한 주부 스위티입니다. 남편은 조금 떨어진 도시에서 작은 선박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프라하는 체코 유럽 중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저희는 나름 여기에서 편안하고 풍요롭게 잘 살고 있지요. 저에게는 고등학생 딸 로페즈가 있습니다. 딸아이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쾌활하여 저희 부부에게 많은 웃음을 주었습니다. 여느 다른 아이들처럼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그중 한국의 K-팝을 매우 좋아합니다. 한국어도 혼자 공부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봄에 로페즈가 다니는 학교가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자매결연학교 방문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로페즈는 가고 싶다면서 신청을 했지요. 기간은 한 달이었는데 각국 현지 학생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이 혼자 보내는 것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선생님들이 미리 현지 답사를 하여 일정과 교통편 안전한 환경인지를 확인하셨다고 하여 조금은 안심되었기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로페즈는 매우 즐거워하며 한 달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죠. 하지만 한국에 다녀온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매우 의기소침했고 체코 생활에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모든 게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너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죠. 나가서 친구들과 노는 것도 싫다고 하고 집에서 실내화 신고 돌아다니는 것도 불편하다고 하고 급기야 학교도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너무 조용해서 아이 방에 들어가 보니 책상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어 물었죠. 로페즈야, 왜 그러니?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너무 우울해진 것 같아서 안쓰러워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니? 아이가 제게 말하더군요.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저는 왜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지 궁금했죠. 한국에 한 달 정도 살아보니 한국에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일들이 체코에서는 모두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죠. 어떤 경험을 했길래 살던 곳이 이렇게 갑자기 싫어질 수 있는지 정말 의아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이었거든요. 로페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거리에서든 식당에서든 담배 피는 사람을 보기가 힘든데 체코에서는 여기저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가득해 어딜 가나 불쾌하다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노트북이나 가방 같은 걸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가져가는 일이 없는데 체코에서는 그렇게 하면 당연히 훔쳐간다고도 했죠. 또한 한국에서는 실내 바닥이 매우 깨끗해서 맨발로 다녀도 되고 심지어 바닥이 아주 따뜻해서 안락한 기분이 드는데 체코에서는 바닥이 더럽고 차가우니까 꼭 실내화를 신고 다녀야 한다면서 모든 생활 방식들이 요즘은 너무 짜증나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졌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자기에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자기 혼자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말이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한국에 대해 말한 것들이 다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부모와 멀리 떨어져서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 말이 섭섭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우울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라 생각돼요. 아빠가 퇴근하고 오시면 아빠와 상의하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했죠. 저녁에 남편이 귀가했을 때 딸아이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얘기를 다 듣더니 마침 조만간 한국 부산에서 선박부품 기술교류회가 있어 2주간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때 가족 모두 같이 가서 아이가 원하는 한국 생활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은 회사 출장 기간에 호텔을 예약하지 않고 가족 동반을 위해 2주간 에어비앤비로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금세 얼굴이 밝아지며 안정을 찾아갔죠. 다시 예전의 로페즈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2주간 한국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기술교류회에 참석하는 동안 저는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공부할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죠. 우리 가족은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랐습니다. 정말 깨끗했기 때문이죠. 보통 다른 나라들도 그랬고 체코도 그렇고 공공시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들이 이렇게 깨끗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도착하자마자 든 생각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쾌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항 곳곳에 시설들이 세련되며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촉박한 일정은 아니었기에 공항 곳곳을 잠시 둘러보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공항 로비에는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며 궁금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었고 곳곳에 멋진 전시품들도 전시되어 있었으며 어떤 공간에서는 연주회 같은 공연도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아이가 왜 한국이 그토록 좋다고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죠. 우리는 부산으로 가는 KTX를 타기 위해 광명역으로 가야 했는데요. 공항이 넓다 보니 어떻게 가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안내 로봇에게 가는 방법을 문의하니까 안내 로봇이 쉽고 자세하게 잘 안내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광명역 KTX로 가는 버스를 타고 광명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어디를 가도 깨끗하고 쾌적하다는 것이었어요. 공항 화장실도 깨끗한 데다가 무료였고 버스 안도 매우 깨끗하고 편안했죠. 그리고 잠시였지만 아이가 말한 대로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기에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광명역에 도착해서 KTX를 타는데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말 많은 기차들이 몇 분 사이에 많이 도착하는데 지연이 되는 기차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제 시간에 도착했고 지연이 돼도 1분 내로 도착한다는 정보가 바로 안내되고 있더군요. 체코에서는 일반 열차 연착이 매우 빈번하고 연착 시간도 매우 긴 경우가 많은데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상황은 기차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앉은 건너편 좌석에서 젊은 남성이 노트북으로 뭔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사람이 이어폰이며 노트북이며 가방이며 모든 짐을 다 두고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체코에서는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모든 짐이 없어지는 일들이 빈번해서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뭔가 싶었죠. 저는 멍하니 쳐다보고 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몇 분간 자리를 비운 사이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짐에 손을 대지 않았고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력이 없는 걸까라고 생각하며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하면 서울이 제일 큰 도시인데 서울을 구경하지 못하고 부산에 머무는 것이 저는 못내 아쉬웠지만 아이도 부산에서 한 달을 지내서 그런지 부산으로 바로 가는 것을 좋아했죠. 저는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를 가는 거라서 체코의 지방 도시들처럼 매우 평범하고 그다지 놀랄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도착하고 바로 그런 생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말 높은 고층 빌딩들과 아파트들이 매우 세련되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들이었으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해 호스트에게 연락하니 어떤 번호를 알려주더군요. 저는 무슨 번호를 알려주나 의아했는데 딸아이가 한국은 열쇠를 쓰는 집이 없다면서 다 도어락을 쓴다고 하면서 집 현관을 여는 번호라고 말해주더군요. 체코에서 엘리베이터는 대다수가 오래되어 삐걱거리거나
고장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동작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안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웬만해서는 타지 않고 계단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꼭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나 싶었지만 숙소가 7층이었고 짐도 많았기에 엘리베이터를 탈 수밖에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엘리베이터는 매우 깨끗했고 빠르고 냄새도 없고 심지어 진동도 없어서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였는데 정말 순식간에 7층에 도착하더군요. 사실 엘리베이터 전방에 숫자가 올라가는 게 보여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는 있었지만 체감하기 어려울 만큼 조용하게 동작하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핸드폰 같은 것이 달려 있었는데 이것이 아까 딸이 말했던 도어락이었습니다. 사실 체코에서는 모든 집들이 오래된 건물들이었기에 대부분 열쇠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열쇠, 집 열쇠, 방 열쇠 등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참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파트 안에 들어가니 실내도 체코 가정집과는 정말 다르더군요. 귀여운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는데 정말 바닥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실내화나 신발을 신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저희 가족이었지만 반짝반짝한 바닥을 보니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는 일단 짐부터 정리를 했는데 정리하고 나니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 출출하지만 어쩔 수 없이 챙겨온 간단한 음식을 먹고 자자고 아이에게 말했더니 아이가 한국은 저녁에 밖에 나가도 안전하다며 저녁 외식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늦은 시간에 문을 여는 식당이 있을지도 의심이 들었고 밖에 나가도 정말 안전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부산까지 오면서 본 한국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고 이번에 아이를 위해서 온 여행이니 아이 말대로 한번 해보자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변에 뭔가 음식점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해운대 근처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죠. 택시로 이동하는 동안 아이가 SNS에서 음식점을 찾았는데 정말 많은 곳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놀랍더군요. 사람들도 많았지만 문을 연 식당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검색된 맛집 리스트를 보면 마치 전 세계 요리가 다 가능할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죠. 저희는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고기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 식당은 고기를 부위별로 다양하게 파는 것이 특징인데 초벌로 고기가 잘 구워져서 나오면 테이블 위에 있는 불판이라는데 한 번 더 구워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불판이라는 게 있는 것도 신기했고 고기가 정말 너무 맛있어서 기분도 좋았습니다. 더구나 고기와 함께 반찬이라고 나오는 음식들도 정말 맛있었지요. 고기를 싸먹을 수 있게 나온 쌈무, 명이나물 김치 등 다양한 반찬들이 모두 공짜인 게 맞나 계속 생각될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사진 찍느라 정신없는데 저는 배가 고파서 먹느라 정신이 없었죠. 밥을 먹고 나니 배가 불렀지만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빨리 숙소에 가야겠다 싶었는데 바로 옆 해운대에 아직도 불이 반짝거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위험하지 않은 건가 생각했지만 딸아이가 산책하자면서 우리 부부를 끌고 공원으로 가더군요. 나갔더니 거기에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운동기구 이용하는 사람들 등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와서 산책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체코에서는 이 시간에 거리에서 사람들을 본다는 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은 서로 쳐다보면서 정말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희 가족도 해운대 공원 산책도 하고 운동기구에서 운동도 하고 무지개 다리라는 멋있는 한국 양식의 다리를 건너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신기한 나라구나라고 생각하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근처 편의점에도 들러서 간단한 간식거리도 샀지요. 몇 시간 사이 적응했는지 밤늦은 시각이라는 걸 신경 쓰지 않고 편의점에 들르자고 제안한 제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나라에 살고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기술교류회에 참석하고 저와 딸은 차를 렌트해서 부산 지역 곳곳을 관광했죠. 딸아이도 지난번에는 학교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라서 관광할 시간은 없었다면서 무척 좋아하더군요. 신나는 건 아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내심 돈을 많이 쓰겠다 생각하고 다녔는데 관광지를 다니면서 신기하게도 거의 모든 관광지가 무료 이용이었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공원 입장도 그렇고 모든 게 매우 인상적이고 멋진 풍경을 가진 곳이었는데요. 출입구에 매표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매우 편하게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코 관광지에는 항상 소매치기가 많으니 가방을 앞으로 꼭 안고 다녀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한국의 관광지에서는 아무도 소매치기를 걱정하며 긴장하고 있지 않았기에 덩달아 우리 모녀도 편안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했던 대로 어제 저녁에 식당에서도 그렇고 관광지에서도 그렇고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마음 편하게 다니다 보니 저도 한국이 체코보다 더 편하다는 느낌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하다 보니 남편도 여러 가지로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 선박 기술이 유럽에 비해서 좋을 것 같지도 않았는데 기술 교류회에 온 한국 기술자들도 매우 훌륭하고 열정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할 곳도 알아왔더군요.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는 학원을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이와 함께 학원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죠. 우선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은 체코와 교육 과정이 많이 다르기에 아이가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체코에서 마치고 한국 대학을 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았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따라 입시 준비가 다르기에 원하는 대학을 정하고 그에 맞춘 입학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주었죠. 상담 학원에서 한국의 다양한 대학 정보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와 아이는 학원에서 받은 정보지를 보며 인터넷에서 대학들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고려대학교에 딸아이가 가보고 싶다고 하여 한국에 온 김에 고려대학교 어학당도 알아보고 외국인 입학에 대한 상담도 받기 위해 고려대학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역까지는 KTX로 이동하고 서울역에서 고려대학교까지는 지하철을 이용했는데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려고 보니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 도어라는 게 있어서 지하철이 오기 전까지 레일이 안전하게 막혀 있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나서도 정말 놀랐습니다. 지하철 난방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추운 날씨에 밖으로 나가기 싫을 정도로 따뜻했기 때문이죠. 지하철 의자도 따뜻했습니다. 체코에서는 냉방이나 난방이 되는 지하철 버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좋더군요. 학교에 도착해서 상담을 받아보니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고 체코 고등학교 성적표를 내면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 로페즈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나니 희망과 설레는 마음으로 들떠있는 표정을 보였죠. 로페즈는 고려대학교 캠퍼스도 정말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제가 봐도 현대적이기도 하고 고풍스럽기도 한 모습이 잘 어우러진 예쁜 캠퍼스였습니다. 저는 로페즈에게 지금 학교에서 너의 성적이 좋으니 나머지 기간 동안 학교 생활을 잘해서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 오면 되겠다고 말하면서 그 사이 한국어 공부도 준비를 해서 한국 대학교로 진학을 준비해보자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나니 정말 답답한 마음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매우 밝은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도 아이가 왜 체코보다 후진국일 것 같은 한국에 가서 공부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고 후진국인 한국에 가서 유학을 한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한국에 막상 와보니 아이의 마음이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에만 있었다면 서울이니까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제가 본 부산은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방이나 서울이나 살기가 좋은 곳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쾌적하고 편안한 한국에 있다 보니 저도 체코로 돌아가면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로페즈가 2년 후에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면 저도 한국에 종종 와서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벌써 듭니다. 2주간의 짧지만 알찼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체코로 돌아온 뒤에 로페즈의 생활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의욕에 넘쳐 한국어를 공부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지요. 저도 로페즈가 알려주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문화와 친해지고 있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고
제가 딸 아이를 한국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결심한 계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는데요. 앞으로 로페즈가 한국에 가게 되면 다양한 소식 계속 올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체코 여성 스위티 씨의 사연을 들으니 딸 로페즈 양이 2년 후에 꼭 한국 대학에 진학해서 즐거운 한국 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정말 많은 학교들이 다양한 외국 학교와 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는 요즘인데요. 한국의 좋은 문화가 이를 통해 더 널리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도 커집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글은 그저 단순하고 유치한 문자에 불과해요. 일본어의 깊이와 아름다움에 비할 바가 아니지요. 예일대 대학교의 고풍스러운 강의실에서 저는 샌델 교수와 일본 유학생 메구리의 뜨거운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시선은 메구리의 결연한 표정과 교수님의 침착한 태도 사이를 오가기 바빴지요. 메구리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펼쳤어요. 일본어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한글의 단순한 구조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요. 메구리의 신경질적인 주장에 교수님은 침착하게 반박하며 메구리 학생 언어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그 복잡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글은 그 단순함 속에 놀라운 효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지요. 저는 강의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두 사람의 치열한 대화에 강의실은 숨막힌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다른 학생들도 이 논쟁의 결말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 논쟁은 어디로 행할 것인지 저는 계속해서 흥미롭게 지켜보기로 했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 대학 동양학과에 재학 중인 로나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고고하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 문명을 탐험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이 저의 꿈이었죠. 유적지를 탐험하며 고대의 숨결을 느끼고 고문서를 해독하는 일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고대의 유산을 넘어 현재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는데요. 특히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각 언어가 지닌 독특한 매력과 그 언어가 반영하는 문화를 탐구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 되었답니다. 저는 한국어와 한글의 독창성에 완전히 매료되어 한국 여행을 자주 가게 되었는데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독특한 구조와 문화적 배경은 저의 학문적 열정을 더욱 자극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한 후 저는 제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찾았고 그중 하나 바로 오늘의 언어학 수업이었어요. 샌델 교수님은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연구학자세요. 교수님은 한국사 연구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출판하시기도 했고 예일대의 고대사 관련 컨퍼런스 및 강의를 하셨죠. 교수님이 한국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미국 내에 중국과 일본에 관한 서적은 풍부한 반면 한국학 번역본은 극소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은 한국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려면 풍부한 자료를 보유한 중국과 일본의 서적을 통해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왜곡된 일본과 중국의 시선으로 한국을 알게 되다 보니 한국의 역사를 바로 알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 한국의 역사를 일본과 중국에 도둑맞는 것과 다름없는 서적들 사이에서 고민하던 샌델 교수님은 한국 고대사에 대해 널리 알린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을 사랑해서 무작정 연구했던 샌델 교수님은 그 당시 제대로 된 영어 번역본이 없어 1930년대 일본 학자들의 번역본을 통해서 한국의 고대사를 처음 접했다고 하셨는데요. 왜곡된 일본의 서적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독학으로 한국 문법책을 사서 읽고 한국어를 배운 분이세요. 그런 교수님의 한국학 번역본에 대한 책을 읽느라 전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고 시계를 보는 순간 이미 강의 시간이 10분이나 지나 있었던 저는 급하게 강의실로 뛰어갈 수밖에 없었죠.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강의는 시작되고 있었고 저는 수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강의실 안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샌델 교수님과 일본 유학생 메구리가 언어에 대하여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메구리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일본어는 그 깊이와 아름다움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하고 유치한 문자일 뿐이죠. 메구리의 공격적인 말에 교수님은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변했습니다. 메구리 학생 언어의 가치는 그 복잡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은 그 단순함 속에 놀라운 효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논쟁을 지켜보며 흥미와 긴장감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메구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어요. 반면 교수님은 여전히 침착하고 차분한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강의실은 숨막힌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다른 학생들도 이 논쟁을 흥미롭게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메구리는 눈에 불을 켜고 샌델 교수를 노려보며 자신의 목소리로 압도하려는 매우 거칠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교수님은 동양 문화와 언어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본어야말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언어에 동아시아 아니 전 세계 어디에도 일본어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따라올 수 있는 언어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메구리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교수님의 표정이 궁금했습니다. 교수님은 메구리의 도발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메구리 학생 많은 언어학자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문자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한글입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무려 6,912종류의 언어가 있지만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기존 언어 중 90%는 2050년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50년 세계 5대 언어에 한국어가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향후에는 영어를 제치고 세계 공용어가 될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메구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가셨어요. 한국의 한국어와 한글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사용이 편리해서 언어학자들이 이런 예측이 나왔을까요? 메구리는 여전히 분노에 찬 눈빛을 띠고 있었죠. 하지만 교수님의 차분한 설명에 순간적으로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강의실은 침묵에 휩싸였고 학생들은 숨죽여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구리는 교수님의 발언을 지지 않으려고 다시 고개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요. 그건 그 사람들의 소수의 생각일 뿐이지요. 소수가 생각하고 옳다고 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한국어와 한글이 좋다는 여론조사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일본어야말로 세계 최고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일본어는 문자의 깊이와 정교함, 그리고 역사적 가치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요. 메구리는 숨을 고르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어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언어입니다. 한자와 혼용의 복잡한 개념과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만 해도 다양한 한자와 다름으로 여러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의 정교한 발음 체계와 억양 변화는 같은 음절이 아니어도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줘요. 이런 이유로 일본어는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메구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어요. 일본어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언어입니다. 무엇보다 한글 같은 후진적인 문자가 어떻게 일본어를 능가할 수 있단 말인가요? 교수님은 메구리의 흥분한 발언에 전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응했습니다. 메구리 학생,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어와 한글은 그 독창성과 효율성으로 많은 언어학자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글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또한 한글은 세계 언어 가운데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문자입니다. 계속해서 교수님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한글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글은 배우기 쉽고 쓰기 편리하며 발음이 명확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팩트에 가까운 의견으로 강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는데요. 학생들은 숨죽여 메구리의 격앙된 감정과 교수님의 침착한 설명이 대조를 이루며 강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메구리의 반응에 집중하며 이 논쟁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메구리는 다시 반박했고 그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교수님,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일본어는 그런 배경이 필요 없어요. 일본어만큼 차분하고 표현력이 다양하며 조용한 언어가 어디 있나요? 일본어는 그 깊이 정교함, 그리고 역사적 가치를 통해 복잡한 감정과 개념을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한자와의 조합을 통해 무한한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본어의 이러한 독보적인 특성은 한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그저 단순하고 유치한 문자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말을 하면서도 메구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릴 정도로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존심과 함께 깊은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메구리의 강렬한 반응을 보며 그가 일본어의 우월성을 지키려는 강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그의 과격한 반응은 오히려 그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교수님은 광기 어린 메구리의 흥분한 발언에 전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메구리 학생,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는 언어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파벳의 창시자는 고대 페니키아인 등 여러 명이 거론되며 누가 만들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파벳은 로마자를 거쳐 오늘날 전 세계인의 공용 문자로 자리 잡았죠. 교수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알파벳은 주로 상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간편한 문자를 만들어 효율적인 상거래 활동을 위해 알파벳을 창조했지만 실용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한자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한글을 창제했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한글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글은 세계 언어 가운데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가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문자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한글은 특별합니다. 또한 한글의 창제 목적이 백성을 위한 것이었기에 그 의미가 더 큽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쓰기 편리하며 발음이 명확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메구리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와 자존심이 있었지만 교수님의 차분한 설명에 그의 논리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입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듯했습니다. 계속해서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구리에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메구리 학생, 일본어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복잡함이 반드시 장점인 것은 아닙니다. 일본어의 문법은 매우 복잡하고 존댓말과 겸양어 사용 규칙은 특히 어렵습니다. 이는 일본어를 배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만듭니다. 또한 일본어의 한자는 수천 개의 문자를 암기해야 하기에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전곡을 찌르는 교수님의 발언에 메구리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찬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지만 교수님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한글은 단 28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배우기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런 한글의 규칙성과 정확성은 한국의 문맹률을 세계 최고로 낮추는데 큰 이바지를 했지요. 또한 한글은 글자를 쉽게 조합하거나 취합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일본어는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함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요. 반면 한글, 오늘은 단일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어 배우기 쉽고 효율적이죠. 예를 들어 국제화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한글로는 2글자면 충분하지만 일본어로는 국제화, 고지화라는 3글자에 한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한자의 의미는 풍부하지만 그만큼 배우고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메구리의 얼굴에는 분노와 자존심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열등감과 시기심이 엿보였어요. 그는 자신의 언어를 방어하려 했지만 교수님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설명 앞에서 점점 더 불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메구리가 자신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그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의 과격한 반응은 오히려 그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메구리 학생 한글은 수학 기호와 같은 규칙성이 있어 배우기 쉽고 규칙이 일정합니다. 입모양을 따라 만들어졌기에 몇 가지 규칙만 이해한다면 쉽게 익힐 수 있답니다. 이런 한글의 유연성 덕분에 지금 한류 문화가 크게 번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구리는 여전히 자존심과 열등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의 차분한 설명은 그의 불안을 더욱 자극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메구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데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어는 자음 모음의 단순한 구조로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언어 학습의 큰 장점이죠. 또한 한글은 글자를 쉽게 조합하거나 추격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글로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일본어로는 사랑나는 한자를 사용해 표현해야 합니다. 한국어는 다양한 음성과 발음을 표현하는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한글은 1172개의 가능한 조합을 통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혼용해야 하므로 문제입니다. 입장 구조가 복잡해지죠. 이러한 점에서 한글은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저는 메구리가 점점 더 초조해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존심이 상처받는 듯한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메구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과 열등감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한글은 인터넷 시대에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글 자판은 단순하고 효율적이어서 타이핑 속도가 빠릅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인터내셔널리제이션이라는 단어는 한글로 국제화 세금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이핑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줍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는 동안 메구리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차분한 설명에 메구리는 뚜렷이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메구리가 자신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그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 안타깝더라고요. 그의 과격한 반응은 오히려 그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고 학생들은 숨죽여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수님의 설명에 감탄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메구리의 논쟁에 대한 흥미로운 시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메구리가 어린아이처럼 이유 없이 떼를 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느끼는 자존심과 열등감의 무게를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그의 논리가 무너지는 순간마다 저는 그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의 논쟁을 들으며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는 그 순간 저는 손을 들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그건 왜 최근에 유럽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는 건가요? 다른 언어들에 비해 특별히 한국어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쳐다보시더니 아이린, 좋은 질문입니다. 영어를 쓰는 국가에서는 굳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전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나라들이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입니다. 그러나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한글 배우기 열풍 불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의 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죠. K-팝, K-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팝스타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며 수많은 팬덤을 모으고 또한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은 한국의 창의성과 스토리텔링 능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음식과 패션 뷰티 제품들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 음식의 건강한 이미지와 강한 맛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한국의 패션과 뷰티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죠. 또한 한국어 학습 앱과 교재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죠. 일본어와 중국어가 복잡한 문자 체계로 인해 배우기 어려운 반면 한글은 비교적 간단한 문자 체계로 배우기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 학습에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지요.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수강자는 2002년 5천여 명에서 2016년 14,000명으로 늘어났는데요. 대학교의 외국어 수강 신청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어와 중국어 수강 신청이 각각 8,000% 증가하는 동안 한국어는 53,0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럽 각국 대학에서도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CNN에서는 BTS 강남스타일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의 성공작이 연이어 나오면서 한국어까지 주목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K-팝 스타들의 공연에서 외국인 팬들이 한국어로 가득한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이나 한글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글로벌 언어 학습 어플인 듀오링고에게 5번째로 많이 학습된 언어였고 링고는 급속한 수요 증가로 한국어 과목을 새로 개설했는데 개설하자 수강생이 1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한국 대학에서도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이해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유럽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그들이 세계적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글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한국어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더 깊이 있는 예시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는 특성 덕분에 배우 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라는 단어를 영어로 적으면 커피하는 발음을 유추하기 어렵지만 한글로는 커피라고 적으면 발음과 철자가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는 학습자가 정확한 발음을 쉽게 익히는데 큰 도움을 주지요. 교수님은 한글의 다른 예를 들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한글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타이핑할 때 영어로는 많은 키를 눌러야 하지만 한글로는 통신 2글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는 한글의 입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수님은 자막의 효율성을 예시로 대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이 받아온 혜택 중 하나인 한글 자막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자막으로 해외 영화나 드라마를 쉽게 볼 수 있는 바로 한글의 직관과 효율성 때문입니다. 영화를 감상하기가 쉬워요. 이는 자막을 읽는 데 있어 한글의 효율성을 보여주지요. 예를 들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자막을 통해 출연자들의 감정과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이는 자막을 통해 시청자들이 더 쉽게 프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은 자막 대신 더빙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자막의 표현 자체가 부족하고 쓰기 어려운 문자 체계 때문이지요.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설명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학생들도 흥미롭게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있었죠. 그 순간 메구리의 얼굴은 다시 분노와 당황이 교차하는 표정이 되었어요. 그의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을 느꼈지만 메구리가 왜 그런 반응하는지 이해하려 했어요. 교수님의 차분한 설명이 메구리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지 궁금해졌는데요. 잠시 후 메구리는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책을 가방에 넣고 차가운 얼굴로 강에 나가버렸습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순간에 정적은 강의실 전체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이해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그들이 세계적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글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한국어의 우수성을 입증하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교수님의 논리적이고 최근 트렌드에 맞춘 강연을 듣고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강의가 끝난 후 교수님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흥미로웠어요. 덕분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고 한국 문화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네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로나 학생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우 훌륭한 발전을 보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아시아 문화는 분명히 세계의 중심이 될 테니까. 한 발 앞서 먼저 선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격려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기로 다짐했어요. 한국어 배우기 열풍은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의 우수성과 매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